이제 가을이 됐지만 따끈따끈한 신간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책 제목 도둑 맞은 자부심이라는 책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함께 고민해 보면서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도둑 맞은 자부심의 저자, 그러니까 엘리 러셀 훅실드는 저희 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하는 쪽에서 이제 감정노동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실상 그런 사람으로 학자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래서 한국에는 출간이 된 지 좀 많이 됐지만 이제 감정노동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노동 쪽에서는 화제가 됐던 저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감정사회학이라는 영역이 있는 것은 이번에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어쨌든 오늘 도둑 맞은 자부심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원제도 스톨런 프라이드죠. 그러니까 도둑 맞은 자부심이라는 뜻인데 맞아요. 이 책을 이제 선정을 하자고 하셨는데 역시 선정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도 이름 전체를 완전히 알진 못했지만, 감정 노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본 바가 있고,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이변이라고 사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극우의 출현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사실 정치적 세력으로서 부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이거를 자부심이라는 측면에서 좀 분석했다는 게 신선하게 좀 다가와서 이 책을 소개시켜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책의 내용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이어서 우리가 좀 많이 최근에 다루고 있죠. 정치발전소에서. 뭐냐면 감정과 정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과 정치가 떨어져 있다던가 분리되어 있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정치가 감정을 전달하는 어떤 도구인 측면이 크다. 이런 지점을 제기하는데, 이전에 저 같으면 좀 동의를 안 했겠지만 최근에는 이런 주장들에 제가 상당히 동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감정이 더 큰 영역이고, 이성이라는 것은 뭐 그 위에 조나단 하이트가 말한 것처럼 감정이라는 거대한 코끼리 위에 얹어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조나단 화이트가 하기도 했는데, 저자도 역시 좀 비슷한 그 관점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책은 그 1부, 2부, 3부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크게는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부부터 2부까지는 이제 보수적인 미국의 시골 지역인 파이크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 이런 거고요. 3부에서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극우 세력과 근래 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 이면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자가 한 인터뷰가 그동안 우리가 우파라고 했을 때 그냥 굉장히 막연하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로만 좀 인식이 됐잖아요. 그 뭉뚱그려지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주고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사회가 나를 거부하는 거라면 사회의 규칙도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인터뷰, 제가 문장을 봤는데,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당연하게도 폭력적인 언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그 책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뭐 극우 또는 우파, 뭐 보수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놨던 어떤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 저자가 인터뷰를 세밀하게 하면서 그들 사이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런 같은 트럼프 지지자라 하더라도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층위들과 서사들이 있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뷰가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부와 2부에 나오는 인터뷰들을 보면 뭐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일종의 르포 형태로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처음에는 지금 이제 미국의 부통령이죠. 제이디 벤스가 이제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고, 뭐 사실 그 책으로 이제 부통령까지 됐는데, 개인적으로 힐빌리의 노래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었거든요. 그 힐빌리 지역에 이제 정확하게 이 에팔레치아 산맥 근처에 힐빌리 지역의 레드넥이라고 조롱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세밀하게 인터뷰를 했다, 이런 거고, 물론 차이는 저자는 확실히 학자니까 이 과정에서 단순히 인터뷰 르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인터뷰 이들의 서사와 감정과 이런 것들이 인종적인 어떤 측면이나 빈곤이나 이런 측면들이 어떻게 정치하고 연결되는가,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이런 점을 굉장히 날카롭게 또 분석하는 걸 같이 곁들이고 있으니까
저는 최근에 읽었던 미국 르포 중에서는 아마 노마드랜드 이후로는 가장 인상적인 르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1부와 2부 부분이.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 좀 이따 이제 설명을 아마 해주시겠지만 자부심과 수치심이라는 두 키워드로 접근하는 측면에서 앞에 이제 도입부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감정과 정치의 관계라는 측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줬다. 자부심과 수치심 그리고 그게 이 미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지점을 얘기하는 측면이 아마 핵심 주제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르포 자체도 굉장히 사실 충실하게 수행된 르포이긴 하잖아요. 거의 몇 년에 걸쳐서 만났던 사람들 또 만나고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양한 층이 다양한 인종 그 굉장히 충실한 르포인데다가 굉장히 독특하게도 자부심을 굉장히 중심에 놓고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자부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쓸모있음에 훨씬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나오는 그 백인, 뭐 남성, 뭐 그 시골 지역, 뭐 이런 흔히 우리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시대가 변하면서 발생했던 그런 실업, 미국이니까 뭐 마약, 약물 이런 범죄 등으로 인해서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고 그게 곧 수치심이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수치심을 강하게 느낀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좀 봤는데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내가 책임지는 게 그게 맞는 거고 그게 남자다운 거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사회에서 그게 굉장히 성숙한 태도다.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사회에 어떤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다시 나에게 치욕스러운 일이고 나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그런 자부심의 역설이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거는 누적되어 가고, 그게 뭐 연방 정부라던가 민주당 뭐 집권하고 있거나 뭐 미디어에서 크게 드러나는 이런 거에 대한 불만으로 쌓여가던 와중에 이런 나쁜 불량배들을 혼내주는 착한 불량배로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불량배 그 부분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느끼는 트럼프에 대한 어떤 감정의 그러니까 착한 불량배라는 거잖아요. 불량배인 거 알아. 그러니까 깡패인 거 알아. 거칠고 폭력을 행사하고 나쁜 거 아는데 근데 우리를 이 미국에서 우리를 내몰고 있는 물론 가상이 아니죠. 아마 이 힐빌리에 있는 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실제 자기가 이제 그런 압력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를 몰아내는 나쁜 불량배들로부터 지켜주는 착한 불량배가 깡패가 트럼프야.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 라는 이 심리를 너무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책을 보면서 백인 특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진보파의 인종주의에 대한 어떤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백인 특권 있는 거지. 백인들은 특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뭐 이걸 100% 부정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 물론 한국이 인종주의나 어떤 인종 갈등에 서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다고는 생각하는데 이 단어가 실제 이 힐빌리 그러니까 미국의 빈곤한 백인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 그 백인 특권이라는 단어가 내가 가지고 있던 가난의 서사, 빈곤의 서사 또는 뭐 붕괴, 가정의 붕괴와 사회가 붕괴되면서 내가 겪었던 어떤 고통의 서사를 다 지워버린다고 느낀다는 거가 굉장히 예리하게 포착한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백인들은 그들이 겪은 고난, 이를 악물고 견뎌온 인내, 자신의 공을 들먹이지 않는 품위 같은 게 지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위 이제 안 좋은 말이면 화이트 트래시라고 이제 스스로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 백인, 가난한 백인들이 또는 실직한 백인들이 자기들이 나는 백인이야. 근데 백인이라는 건 특권이래. 그러면 나는 근데 현실에서 실패한 쓰레기야. 특권이 있는데도 실패한 나는 더 쓰레기야. 이건 뭐 온전히 모두 나의 책임이야. 근데 이렇게 나는 흑인들처럼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서사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굉장히 예민한 지점인데, 그러니까 인종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흑인들이 차별받고
그런 것도 명백히 있고 지금 흑인들의 빈곤율이 여전히 더 높은 것도 맞고 흑인들의 사망률이 높은 것도 알겠지만 한쪽에서 똑같이 가난한 백인, 빈곤층 백인으로 실직하고 빈곤에 빠져 있는 이 백인들로 전락해버린 어떤 집단이 느끼는 감정 상태의 서사를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는 측면을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자기 사촌 누이가 그 백인들끼리 그 다들 가족들끼리 다 백인이니까 백인들끼리 식탁 자리에서 백인 특권이라는 얘기를 꺼냈다가 쫓겨나죠. 그쵸. 쫓겨났다 실제로. 너 열 몇 시간 동안 노동해봤냐.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특권층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권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백인 특권이라는 단어가 학술적인 장면에서 굉장히 유효하고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실에 있어서 정치에서 그쵸. 현실에서는 당신은 특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노력하지 않고 기생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굉장히 경멸적인 표현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메리칸 드림 개인이 근면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강하게 믿는 미국인, 그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두가 강하게 믿는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의 서사에서는 더더군다나 치명적으로 다가오겠죠. 그렇죠. 마치 약간 옛날에 우리가 철폐했던 약간 귀족층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좋은 의도에서 그리고 필요한 문제 지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언어였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사람들을 더 분열시키는 그런 작용을 분명히 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저자가 그런 극우적인 사상에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극우적인 사상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인터뷰를 해서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주고 품어주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형성되기까지 어떤 조건,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 이 사람들이 놓여 있는가를 그러니까 세밀하게 표현을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봐야지만 해결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다. 단순히 뭐 조롱하거나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라고 질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인종 간의 갈등이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정치 균열로 작동하는 이제 국가인데 한국은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인종 갈등이 기본 베이스로 있는 나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대한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인종 갈등이 사실상 없는 한국의 경우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사실은 계속 대비가 됐던 게,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인종 얘기가 나오니까 애초에 백인의 남성에 맞춰서 인터뷰를 진행한 거고, 그래서 한국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곧바로 좀 연상이 됐던 거는 그 트럼프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네 가지 정치적 의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책에서 설명한 대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무례한 말들로 상대를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그것 때문에 이후에 언론이나 여론에서 비판을 받고 본인이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한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주장으로 다시 반격하는 이거를 네 가지 정치적 의뢰라고 하거든요. 사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젓가락 발언을 했을 때 그 상황에 사실 거의 즉각적으로 연결이 되긴 했어요. 물론 트럼프만큼 효과적으로 반격했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근데 한국과 다르게 트럼프는 이 루틴을 반복을 하면서 책에 따르면 산처럼 쌓인 사실과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거를 실제로 도둑 맞았다라고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집권에도 지금 성공을 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된 데 있어서 뭐 한국이 더 민주주의적이라서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보기보다는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굉장히 일단 큰 대륙 국가고 다인종 국가라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인종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게 성별 정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에서 인구 밀도도 높은데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자국민의 절반을 지금 바로 마주하고 있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해라라고 하면 결집할 수 있는 지지층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한국은 뭐 많이 해체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사회적 규범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과거에는 사회와 다른 목소리를 억제하는 효과를 주로 냈다면 현재에 와서는 의도치 않게 굉장히 극우적 목소리도 억제하는 효과를 현재 동시에 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책을 보면서
이제 한국도 점점점 이주민이 많이 들어오고 사실은 향후에 다인종 국가로 변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고령화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향후 10년 혹은 15년 안에 트럼프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책에서 묘사하는 그러니까 켄터키주 이제 파이크빌 여기에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정치적 양극화와 그에 대한 양상은 사실 한국 정치의 강성 지지자들이 보이는 태도하고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쵸. 저는 뭐 거의 한국 사람의 인터뷰였나 싶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인상적이어서 아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책에 있는 문장인데 자, 민주당원이 신경 쓰는 건 인종 정체성, 성별 그리고 성적 정체성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공화당원이 신경 쓰는 건 애국심과 세금뿐이에요. 그 중에 상당수가 인종주의자거나 부자고 사회계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라는 말만 하죠. 그러니 저는 거기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종만 빼면 사실상 거의 한국 사람이 한 인터뷰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감각이 이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쫙 풀어서 얘기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감각이라는 게 내가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 사회에 내 자리가 없다라는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그 지점을 극우 유튜버들, 그러니까 굉장히 단정적이고 세고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지점을 파고들어서 아니다. 당신은 지금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에 쓸모가 있는 거다. 이런 감각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있고 그게 지금의 어떤 극우가 정치 세력으로서 계속 그러니까 표출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묘한 얘기지만 사실은 저는 반대로도 작동해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뭐냐면 극우 유튜버들 극우 쪽에 어떤 그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진보 쪽의 강성 지지자들의 정서하고도 사실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 책에 나오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응과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 리더로서의 트럼프의 이미지. 그러니까 착한 깡패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뭐 깡패면 어때? 우리 쪽이 깡패인데 우리를 착한 참교육 시켜주는 저쪽을 참교육 시켜주는 우리 쪽에 착한 깡패인데 뭐 이런 식의 심리와 정서들이 한국의 일부 진보파 쪽의 강성 지지자들 그리고 또는 유튜버들이 말하는 어떤 방식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사실 이런 방식의 어떤 감정 상태로 돌입하는 것이 물론 이제 선거 부정론 등에 대한 어떤 입장들로 가게 돼서도 되게 비슷하다. 이것도 오른쪽에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제 극우나 우파 쪽에서 선거 부정론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하고도 비슷하고. 그래서 인종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사실상 느끼는 감정 상태와 또는 그것을 추동하는 어떤 당신은 쓸모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진보파의 강성 유튜버들이나 극우 쪽의 유튜버들도 똑같이 당신이 주권자입니다가 당신이 여전히 쓸모 있다고 얘기하는 레토릭이랑 좀 유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거를 들으면서 저도 물론 그 양극화가 되다 보면 양극단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유사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자부심과 수치심이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봤을 때 진보 측의 강성 지지자들도 그렇다면 어떤 사회혁명과 어떤 조건에서 지금 본인이 수치심을 느끼고 내가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느끼는가 이거는 저는 우파와는 좀 다른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극우적 세력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폭력적 행동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여전히 진보 진영에서는 약간의 브레이크가 있다. 저는 그런 지점은 조금 차별점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말씀하신 거는 제가 오히려 글의 소재로서 지금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혹시 진보파 유권자들은 국뽕이 훼손됐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요? 보수의 계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 대한 흥미로운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지금 제가 한 20분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넘어가서 가보자면 그래서 근데 그런 거는 있죠. 저는 어쨌든 이 문제는 진보 진영이 풀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보수 진영에서 다시 풀어나간다거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많아서 또 적어놨던 걸 한번 읽어드리면은 복지 혜택이 줄고 물가는 오르고 대량 해고까지 일어난다면 그 다음 역사의 향방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비아냥조로 모든 걸 트럼프 지지자들 잘못으로 돌리면 거센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좌파가 당신네 트럼프 지지자들이 자초한 일이잖아. 하하. 우리가 뭘 했냐? 누굴 탓하겠어. 당해도 싸. 뭐 이런 식으로 꾸짖기 시작하면 이 지역 사람들은 상처를 주는 우파보다 비아냥 데는 좌파 쪽에 더 분노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제 갈 길을 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인터뷰를 이 사람 말이 다 옳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사람들이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는 그 내용이 옳은가 보다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 이런 거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 언론에서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그 말하는 논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이런 지점을 진보 진영이 굉장히 깊이 있게 성찰하고 세밀하게 다듬어 나가지 않으면은 향후에 좀 회복이 어렵지 않나. 근데 동시에 좀 희망적이라고 느꼈던 거는 이렇게까지 미국과 한국이 사실 굉장히 다른 국가인데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미국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다면 한국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조금 희망적으로 느껴지긴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레드넥이라는 단어의 기원을 알고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레드넥이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진보파 지지자들이 이제 이쪽 지역에 힐빌리나 이쪽 지역에 이제 중서부 시골 지역의 보수 유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조롱하면서 레드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유래가 이 책을 보니까 석탄 전쟁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노조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이 빨간 스카프를 메고 있던 거를 가지고 레드넥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물론 그들이 노동조합의 편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떤 생활상이나 다른 어떤 가치관에서는 보수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알린스키가 1960년대 미국의 학생 운동가들, 반전 운동하던 학생 운동가들이 노동 운동가들을 보고 전쟁에 찬성하는 노동자들을 보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보고 하드햇이라고 비판했거든요. 하드햇, 그러니까 딱딱한 모자, 그러니까 안전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가 돌처럼 단단하다. 그러니까 전쟁에 찬성하는 거 아니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뭐 이러면서 이제 학생운동가들이 진보파 학생운동가들이 비난을 했었는데 그런 단어랑 거의 같은 거구나. 사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네요. 이런 식의 용어들이 어떤 좀 전에 이제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진보파들이 비아냥되는 어떤 조롱조 이런 거하고 굉장히 그 맞닿아 있는 단어들이었구나 결국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쵸. 사실 지금 이 하드의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학생 운동가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알저 마이클 알저는 미국의 이제 정치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해로운 조직들은 모두 학생들이 만든 조직이다. 아, 네. 그래서 조금 놀라가지고 지금. 네. 그러니까 쉽게 상대방이, 그러니까 설득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다른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적으로 돌리는 말을 우리가 너무 좀 반성 없이 사용해왔던 건 아닌가. 근데 저는 어쨌든 결국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뭐 해왔던 말들이나 행동들 그런 것들 돌아보면서 그 고민과 후회가 조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가 보호하고자 했던 약자들을 공격할 만한 어떤 명분이나 빌미를 준 것은 아닌가. 물론 그때마다 그 상황마다 어떤 이유가 있었죠.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해야지만 향후에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이나 이런 건 다 있었지만 뭐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해보고 이제 돌아본 결과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빌미를 줬구나. 빌미를 줬기 때문에 백래시를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더 많은 백래시를 불러일으켰던 것 아닌가? 이런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그 결과로 지금 정치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발생했다라는 좀 뼈아픈 후회를 요새는 조금 하고 있고요. 이거를 다시 우리가 저만 인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 함께 인정하고 다 함께 돌아보지 않으면 진보 진영도 향후의 미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책의 마지막 부분 이제 저자가 뭐 딱 명확한 딱 대안을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걸 말하지는 않아요. 공감의 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흔들리는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연대의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정치로. 그 다음에 이제 상위 계급의 계층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게 좀 필요하다. 뭐 오만함을 좀 내려놓아야 된다. 뭐 이런 걸 제시하고 있죠. 그렇죠. 뭐 어떻게 뭐 당장 해결책을 내놓을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냥 사회학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미국 한정에서 자부심의 역설 자체를 만들어내는 그 아메리칸 드림을 재규정해야 된다. 미국에서 있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근면 성실도 있지만 부모 세대보다 더 성공하는 개인의 힘으로 약간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좀 평등의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 어떤 남성다움이라든가 기존의 사회적인 어떤 게 아니라 그 쓸모있음과 자부심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떤 사회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정치인의 그 네 가지 의뢰 그것도 주의 깊게 살피고 대응을 해야 된다. 분명히 의도적으로 반격을 머릿속에 예상하고 본인이 피해자가 될 걸 예상하고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제 견고한 어떤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조용하게 많은 수로 늘어났는데 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좀 무심하고 태만하게 그냥 사실과 논리로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정책 측면에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 책에서 그 똑같이 그 이제 빈곤과 마약과 이 위기 속에 같이 들어갔다가 같은 이제 지역의 백인 남성이지만 글로 빠지지 않은 그러니까 극우 서사로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들 중에 몇 명은 실제 이 책에서 보면 AIMP, 그러니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직업훈련, 재교육 뭐 이런 걸 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이동했고 그 극우적 서사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이 이런 사회 정책들이 실제 정치 양극화나 어떤 민주주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약간 이제 책을 보면서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도둑맞은 자부심이라는 아주 신간입니다. 신간을 가지고 자부심과 수치심 그리고 이제 이 자부심 경제학에서 어떤 지위들을 차지하는가 그 과정의 어떤 정치 양극화와 어떤 극우적 서사들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가를 잘 다룬 책을 우리가 좀 다뤄봤는데요. 다음번에도 좀 좋은 책으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길고 지루한 얘기셨을 수도 있을 텐데 책 자체는 정말 재밌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